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육아포커스 이보연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한국인의 93%가 혈중 비타민 D 결핍 상태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간과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인체 필수 호르몬인데 부족할 경우 뼈가 약해지고 치매, 우울증,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방법이 바로 햇빛 샤워, 즉 햇볕을 쬐는 건데요. 추천하는 방법은 일주일에 2-3번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에 약 30분 이상 햇볕을 쬐는 겁니다. 이렇게 햇빛을 받으면 대략 800에서 1500 IU의 비타민 D가 체내에 합성되는데 체내에 합성된 비타민 D는 체지방에 축적돼 3개월간 사용된다고 합니다. 오늘 토요일 아이와 함께 가까운 공원 나들이 어떠신가요? 2월 20일 토요일 육아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한부모에게도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청년 한부모 지원 연령대를 만 34세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오는 6월부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7월부터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부 홈페이지 등의 이름, 나이, 직업 등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N번방과 박사방 등 사건을 통해 드러난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경찰이 지난해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한 결과 1000여 명의 피해자들이 확인됐고 다수가 10대였습니다. 사회적 공분이 일면서 주요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는 등 처벌이 이어졌지만 유사범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측은 텔레그램 등에서 신분증 인증 등 보안을 강화해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대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범죄가 계속되자 경찰은 잠입수사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와 시민단체 공청회 추진 등을 통해 아동 성범죄 위장 수사 필요성에 사회적 공감을 얻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 경찰 관계자는 위장 수사가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도 범죄 억제에 효과가 있다며 추가 피의자 추적 검거도 용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디지털 범죄처럼 익명성지에 숨어 산다든가 등등 이런 이유로 전통의 기존의 수사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남전의 범죄자의 범행을 억제할 수 있다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범죄의 수사와 그 예방에 있어서 상당한 그런 전환점은 마련할 수가 있는 거죠. 미국 등 해외 국가들은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실형에 처하는 등 중대 범죄로 보고 위장 수사를 더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와 성희롱, 성폭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발표한 업무 계획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책 등을 만들고 관계부처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권익침해방지과를 다음 달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을 성적으로 유인하거나 착취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올해 여성폭력 실태조사에선 처음으로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등도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한국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정서가 만연했다는 온라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일상 변화를 조사한 결과 국민 정서가 코로나 블루를 넘어 분노 단계인 코로나 레드로 넘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응답자의 78%가 스트레스가 많아졌다고 답했고 불안과 분노가 커졌다는 응답도 60%를 넘었습니다. 실내외 활동은 여행과 공연 관람이 가장 많이 줄어든 반면 미디어 이용은 크게 늘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데요. 신학기부터 등교가 확대되는 만큼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 등도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대상은 방역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입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진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국내 첫 접종임을 고려해서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요양병원 입원자와 종사자 등에 대한 접종이 차례로 이어지고 2분기에는 65세 이상 등이 대상입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나 초등 돌봄 교실을 맡는 전담사 등은 후순위로 밀려 있습니다. 교육부는 당장 신학기부터 등교가 대폭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이들이 우선적으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방역당국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보건교사라든가 학교에서 긴 시간 아이들을 돌봄 교실에 참여해서 아이들 돌보고 있는 교직원들이 교육 종사자 내에서도 좀 우선적으로 백신 접종을. 앞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교육 종사자가 우선 백신 접종 대상에 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경우 교사와 학교 관계자 등은 사회의 필수 인력으로 분류해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시킨 상황. 정부는 백신 수급 물량에 따라 논의를 거쳐 이들의 우선 접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지만 다른 우선순위 대상자들을 고려할 때 1학기 안에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코로나 장기화 여파에 자영업자는 물론 취약계층들은 더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기도 버거운 이들이 많은데요. 일감을 찾아 나선 새벽 일용직 인력시장 현장의 모습입니다. 어두컴컴한 새벽, 4시가 지나자 일거리를 찾아 하나둘 인력사무소 앞에 모여듭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새벽같이 나왔지만 일자리를 따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현장들도 새로운 사람들을 잘 안 받는 거예요. 겨울이 되니까 끝나는 시점이잖아요. 중개 수수료를 빼면 건설 현장 일용직에게 떨어지는 일당은 12만 원 정도. 중소기계 설비업체에 일하던 조모 씨도 지난해 실업자 되기를 반복하다 인력시장을 찾았습니다. 올해하고 작년에 내가 보니까 그 수입만으로 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서 사는 거예요. 인력 모집이 마감되는 6시에 가까워질수록 초조함은 커갑니다. 오늘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일찍 와야 내일 나오는데 일 못 가는 날이 4일은 되지. 일용직 말고도 최근 인력시장에는 새로운 얼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매일 60명가량이 찾는 이 인력사무소에는 본업을 제쳐두고 온 이들이 4-5명은 된다고 합니다. 관광버스 하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숙박업소 하시는 분들이 손님이 없어서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래도 이거라도 나오셔서. 새벽부터 펼쳐진 일자리 경쟁의 승패는 금세 갈렸습니다. 이곳 골목을 가득 메웠던 사람들은 이제 각자 일할 곳으로 떠났습니다. 일감을 구하지 못한 이들은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새학기를 준비하는 학생들로 북적였던 2월의 캠퍼스. 코로나19가 덮친 작년과 올해는 다릅니다. 신입생 설명회 등 행사를 안내하는 현수막 대신 출입을 막는 통제선만 남았습니다. 학생들끼리 미리 단톡방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OT라든지 MT도 같이 준비하고 했는데 지금 그런 건 없고 비대면으로라도 선배랑 이렇게 교류하게끔 학생회에서 이렇게 해주고. 연세대는 1학기 전체를, 중앙대는 학기 첫 8주를 비대면 강의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상 수업을 기대하던 학생들 중 일부는 휴학을 결정했습니다. 대학생 4명 중 1명이 그렇게 답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강의의 질적 하락과 취업난 속 진로 고민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비대면으로 결정이 거의 확실시 되면서 이제 휴학을 한다는 동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동영상은 올려주시는데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나 필기가 안 보이는 경우도 덜어 있어가지고. 대학가 근처 원룸촌도 횡하기는 마찬가지. 2월까지 하면 아무리 못해도 반이 될 거야. 반이 비대면 하니까 안 오지.
대학가를 찾는 학생이 줄면서 원룸촌을 중심으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고민하는 집주인들이 많습니다. 대학가에 침체된 분위기는 새학기 시작 후에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택에서 주로 사용하는 가정용 액화석유가스, 일명 LPG가 폭발하는 사고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LPG 사고는 주로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됩니다. 주택 밀집 지역 한가운데가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1일 오후 7시 15분쯤. 폭탄 터지는 대로 막 이랬어요. 집주인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가스레인지 불을 켜는 순간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저도 살면서 저 집은 도시 가서 저도 된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래 사고 나고 보니까 그 주위 분들, 동네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됐다 하더라고요. 7명이 중경상을 입고 주택 5채가 파손된 사고는 옥상에 있는 LP 가스통에서 가스가 새다 가스레인지 불을 만나면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튿날 경남 의령군의 한 단독주택에서도 유사한 LPG 폭발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집 역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는 순간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겨울철에는 난방 수요가 많은 데다 환기도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폭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전체 LPG 사고의 30% 정도는 겨울철에 집중됐습니다. 또 도시가스에 비해 LPG 사고 건수가 3배 이상 많았습니다. 가스레인지 콕이나 중간 밸브 이런 걸 잘 잠그고 가스 누출 인지가 조금이라도 되면 환기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 가스안전공사 측은 겨울철 가스 사용이 많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지하철역 인근의 한 주택가입니다. 지난해부터 빌라 매매 문의가 늘더니 요즘은 매물을 구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계속되면서 대출 제한 등이 없는 주택가로 실수요자들이 꾸준히 몰린 데다 정부가 최근 역세권 고밀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투자 수요까지 겹친 탓입니다. 3월달에 여기 공공개발 지정이 되면은 지정이 되면 물건이 나오고 안 돼도 나오고 그때까지는 꽉 찌고 있죠. 뭐 15개 통째로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부터 꾸준히 오르기 시작한 빌라 가격은 지난달 상승률이 0.41%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2009년 10월 0.67%를 기록한 이후 11년 3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제곱미터당 평균 가격은 504만 4천 원. 제곱미터당 가격이 500만 원을 넘긴 건 역시 처음입니다. 수요가 많은 전용 59제곱미터의 경우 3억 원은 있어야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역세권 용적률을 대폭 강화하고 도심 정비 사업이라든가 공공개발 등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낡은 주거 지역의 빌라나 다세대 등에도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 집을 바라보고 헌 집을 노리는 투자 열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비타민과 칼슘 등 각종 영양 성분이 풍부해 다양한 음식 재료로 활용되는 목이버섯입니다. 통상 건조품이 유통되는데 이 농장에서는 목이버섯을 활용해 뮤즐리와 피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버섯을 물에 불려 세척하고 절단해 건조한 뮤즐리는 우유나 요구르트 등에 섞어 먹으면 한 끼 식사로 그만입니다. 버섯만 판매할 때는 사실 그렇게 많이 판매가 되진 않았었는데 가공 제품이 나오면서 함께 매출이 올라가는 게 있었고요. 특히 가공 제품 같은 경우는 매출이 20% 정도 오르면서 참외의 본고장, 성주 참외를 믹서기에 갈아 만든 참외 구움 과자입니다. 과자를 만들 때 사용하는 바닐라나 레몬을 참외로 바꿔 참외의 맛과 향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참외를 활용해 잼과 청도 생산합니다. 참외 구운 과자나 청이나 잼을 드셔보신 분들은 재구매율도 높고 또 맛도 좋다 하시고 해서 작년 대비
한 9% 정도가 매출이 저희는 올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농가들이 다양한 가공식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기술과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 제품이 더 많이 생산, 판매될 수 있도록 가공에서부터 창업,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현장 맞춤형 기술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새로운 가공 제품이 농가 소득 증대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알쏭달쏭 애매모호한 궁금증들을 모아 전문가를 통해 말끔하게 풀어보는 알쏭달쏭 육아 상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저귀 발진과 땀띠 관리 노하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주위에서는 파우더를 바른다거나 연골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저는 자주 씻기고 그냥 잘 닦아주고 말려줬어요. 일단 아이가 옷을 입고 있는 이제 두꺼우니까 그 두꺼운 옷을 좀 얇은 옷으로 갈아입히고요. 그리고 미지근한 수건으로 이제 몸도 좀 닦아주고 그래서 좀 환기 많이 시켜주고 예 그렇게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저귀를 벗겨놓은 상태에서 땀띠약을 바르지 말라고 들어봤는데 그냥 바른 채로 말려줬었거든요. 처음에는 찬물로 씻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더 심해지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복용해서 처방해주는 용고를 발랐어요. 하루쯤 바르니까 수월해져. 땀띠는 그 여름철이나 좀 아기가 더울 때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그 땀샘에서 땀 분비가 잘 안 되면서 그 땀샘 쪽에 물집이 생기기도 하고 또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되거나 하면 그 땀샘 부위가 빨갛게 되면서 그 피부가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땀띠가 생긴다고 할 수 있겠고요. 기저귀 발진은 기저귀를 차는 부위가 아무래도 습한 부위라서 물기가 많이 차게 되는데 습기가요. 그곳에 습기가 찬 곳에 대변을 보면 그 대변에 있는 장내 세균들이 작용을 하고 소변을 보면 암모니아 등이 작용을 해서 아직도 굉장히 미숙하고 불안정한 그 아기들의 피부에 그 과민한 반응이 생기면서 기저귀 발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저 땀띠나 기저귀 발진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요? 예, 땀띠는 뭐 그 문자 그대로 땀이 나서 생기는 피부의 병변이기 때문에 그 땀이 안 나게 해주려면 시원하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온도를 24도 정도로 유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느낌으로는 성인들이 덥지 않다는 시원한 정도의 아기에게 베네 쪼그리 하나 정도 더 입히거나 아주 얇은 천 하나 정도 더 덮는 정도, 그 정도의 온도 관리를 해주시면서 깨끗하게 해주고 하면 잘 좋아지고요. 기저귀 발진은 거의 1시간 간격으로 애기 기저귀를 살펴보셔서 소변을 보거나 대변을 봤을 때 그때그때 꼭 갈아줘야 하고요. 기저귀 발진이 이미 생겼다면 세균이 어느 정도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유아용이나 아기용 아주 그 약한 비누를 사용해서 대변을 봤을 때는 비누 사용해서 좀 씻어주시고 소변을 봤을 때는 무료지 등으로 잘 닦아줘서 그때그때 빠르게 그 기저귀를 갈아주는 게 가장 중요한 관리가 되겠고요. 기저귀 발진이 잘 호전이 안 되면 뭐 연고도 사용해야 되지만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성인들이 할 수 있는 좌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따뜻한 물에 아기 엉덩이를 15분씩 담궈서 하루에 3번 정도 좌욕을 해주면 아주 심한 형태의 기저귀 발진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기저귀 발진이나 땀띠가 났을 때 분을 발라주게 되면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분을 사용하는 목적은 아기의 접히는 피부에 마찰 때문에 생기는 피부에 상처나 이런 걸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분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분에는 그 2가지 성분을 가진 분이 있는데 하나는
그 콘스타치라고 해서 전분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탈크라고 그래서 그런 탈크 성분이 들어가 있는 분이 있는데, 두 번째에 해당되는 그 탈크가 성분에 포함되어 있는 분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분말 형태가 되면서 신생아나 작은 아이에게 흡입이 되면 심한 폐렴을 일으키는 거로 되어 있어서요. 첫 번째 말씀드린 콘스타치, 즉 전분이 함유된 분은 마찰을 이렇게 적게 해서 피부를 보호해주고 피부의 상처를 예방하는 효과는 있으나 그 땀띠에 사용하기는 매우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땀띠가 생긴 데에 발라주면 그게 떡처럼 돼서 오히려 땀샘을 막아서 땀띠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땀띠에는 분은 사용하는 걸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저귀 발진 때도 동일한 원리로 그 피부가 이렇게 막 끈적끈적하고 습기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분을 바르시면 그게 막 떡이 지고 해가지고 피부 병변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땀띠나 기저귀 발진에는 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권장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0년 경력단절 여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경력단절 여성 수는 2016년 1920만 4천 명이었던 것이 2020년엔 1,500만 6천 명으로 역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기혼 여성 중 비취업 여성 비중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취업자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취업 여성 규모와 그 비중 모두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는 주택개보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수급가구 내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해도 한가구로 인정되어 일괄 지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개로 따로 사는 청년들도 임차급여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2월 20일 토요일 오전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육아포커스 시청을 마쳤으니 이제 햇빛 샤워하러 아이와 함께 가까운 공원 나들이 나가보시죠.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해소에도 햇빛 샤워가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저녁 8시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활기찬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